엄마! 엄마! 30년 전 크리스마스, 엄마는 날 보육원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날 그 악몽 같았던 크리스마스. 전 언제쯤 잊을 수 있을까요? 11월 초의 캠퍼스는 늦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얇은 패딩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3교시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섰어요. 오늘 다룬 주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의 자연관이었는데 강의 막바지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연을 이상화했을까요? 현실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지은은 칠판에 적어둔 워즈워스의 시구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잃어버린 걸 자연에서 찾으려 했던 거 아닐까요? 사람은 가끔 눈앞에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더 의미를 두니까.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수업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동료 교수 몇 명이 모여 서 있었어요. 영문과 박 교수와 사학과 김 교수, 그리고 행정실 직원 한 명이었죠. 올해 학회는 12월 중순인데 그 전에 종강 회식도 해야 하고 박 교수가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연말이면 또 바쁘겠네요. 벌써 11월인데 시간 너무 빨라요.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죠. 연말 얘기는 좀 이른 거 아니에요? 아직 11월 초인데. 행정실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지은은 그들 옆을 지나치며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연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12월이 다가온다는 것, 그 말은 곧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지은은 매년 이맘때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장 가득 꽂힌 문학 서적들, 책상 위에 쌓인 학생들의 과제,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그 질서가 지은을 안심시켰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오후 일정을 떠올렸어요. 학부생 상담 2건, 논문 심사 초고, 검토,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과 약속이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 준혁이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 늦지 마.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있는 곳.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6시 반에 출발할게. 고마워. 준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은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눈치채면 말로 묻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학생 2명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웃으며 뭔가를 보여주자 다른 학생도 따라 웃었죠.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 앉아 책상 위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 3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번 달이 지나면 12월이고 그러면 또 그 시즌이 왔습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트리를 꾸미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즌. 지은은 달력을 넘겨 12월 25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올해는 제대로 쉬자며 그려놓은 표시였죠. 하지만 지은에게 그날은 쉼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고 이유 모를 불안이 찾아왔죠. 그걸 남편도 알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펼치고 빨간 펜을 들었지만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보낸 겨울들, 엄마를 기다리며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 선생님들이 지은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밤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의 나는 다르다고 35세의 대학 교수이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되뇌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교수로 임용된 지 2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고 과거는 이미 정리했다고 믿었어요. 보육원을 떠난 지 17년이나 지났고 그 시간이 자신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4학년 여학생 민지였는데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했죠. 교수님, 저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해봤는데 제 이야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민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학생의 노트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가장 불편한 기억이 뭐야?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죠. 불편한 기억이요? 응. 사람은 불편한 것에서 진짜 질문을 찾게 되거든. 편안한 것에서는 탐구할 이유가 없어. 불편해야 파고들게 돼.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싸웠던 게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기억에서 시작해봐. 왜 싸웠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그게 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지가 나간 뒤 지은은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11월의 오후는 금방 어두워졌죠. 곧 겨울이 올 거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은 3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진로 상담이었는데 졸업 후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이라고 했죠. 지은은 조언을 해주면서도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던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던 날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게 부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다시 혼자 남았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논문 초고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읽다가도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캠퍼스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보였고 몇몇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6시 반에 출발하려면 1시간 정도 더 있을 수 있었죠. 그녀는 논문을 마저 읽고 간단히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논지는 명확하지만 근거가 약함. 2차 자료를 더 보강할 것. 그렇게 빨간 펜으로 몇 군데 표시를 하고 파일을 정리했어요. 가방을 챙기고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지은은 복도에 걸린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2024년 겨울 특강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12월 20일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죠. 지은은 포스터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런 행사들이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지은은 바빠지려고 애썼어요. 일정을 가득 채우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게 최선이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며 지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또 문자를 보냈더군요. 일찍 출발할 수 있으면 미리 와. 우리 오래 앉아서 천천히 먹자.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지금 나가. 2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차에 시동을 걸고 캠퍼스를 빠져나오며 지은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며 연말연시 준비에 분주한 상인들과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은은 재빨리 채널을 돌렸죠. 음악 방송으로 바꾸자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빌 에반스의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며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지은은 옆 차선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앞좌석에 부모가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아이 둘이 웃으며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지은에게는 낯선 장면이었죠. 신호가 바뀌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그냥 지나가겠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바쁜 일정으로 채우고 남편과 함께 조용히 보내면 되겠지. 크리스마스는 이제 남의 이야기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라고. 준혁과 결혼하고 나서 그날을 함께 보내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는 지은의 과거를 대부분 알았지만 그날의 구체적인 기억까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어. 크리스마스는 좀 싫어라고만 했고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0분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을 보자 손을 흔들며 웃었죠. 일찍 왔네. 피곤하지?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상담 많아서 좀 정신없었지만. 준혁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오늘 뭐 먹을래? 저번에 먹었던 그 크림 파스타? 지은은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걸로. 둘은 주문을 하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에는 은은한 재즈가 흐르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좋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 자리가 내 삶이라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혁이 운전을 했고 지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평화로웠죠. 준혁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은은 학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논문 주제를 못 정하겠대.
불편한 기억에서 시작해보라고 했어. 준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역시 지은다운 조언이네. 너도 그렇게 논문 썼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의 석사 논문 주제가 상실과 기억의 재구성이었다는 걸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학문으로 포장했던 거죠. 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지은은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같은 거였죠.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그래? 피곤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말을 마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1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걷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웃집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지은의 집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죠. 여자였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옆에 두고 낡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어깨가 구부정하게 내려와 있었죠. 지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느낌이었죠. 지은아.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알았어요. 아니, 알 수밖에 없었죠. 5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꿈속에서도 헤매며 찾았던 그 목소리.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죠.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준혁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준혁을 보다가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나야, 지은아. 엄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죠. 여자, 아니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지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황당해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시간을 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은은 참으려 애썼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간을 달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지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이러면. 지은은 준혁을 보다가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코트는 낡았고 신발은 닳아 있었죠. 캐리어도 오래된 거였고 손에 든 작은 가방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이게 꿈이기를 바랐어요. 악몽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섰고 준혁은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팔짱을 낀 채 섰어요. 엄마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엄마는 지은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잠깐만 머물게 해줄 수 있을까? 이사 갈 곳을 정리할 때까지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사 갈 곳이요? 그럼 지금은 어디 사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3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사셨는지, 왜 연락도 안 하셨는지, 왜 하필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죠.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보육원에 날 두고 떠났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 거냐고요. 내가 겨우 5살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 다시 물었죠.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30년 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지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일단 진정하고. 지은은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엄마를 보며 물었죠.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날 버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그 대답이 지은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고시원에 있었어. 1달 살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말이 끊겼죠.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지은은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3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날 찾는 거네요. 엄마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난 그냥 뭐요? 지은이 되받아쳤습니다. 그냥 뭐가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해봐요. 엄마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보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저녁이 되니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지은은 눈을 뜨고 엄마를 봤어요. 그 사람이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62세라고 하기엔 더 늙어 보였죠. 머리는 반백이 아니라 거의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손도 거칠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지은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지은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준혁은 지은의 눈을 보며 말했죠. 지은아, 밖이 추워. 일단 오늘 밤만. 지은은 웃었습니다.
화가 나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당신도 그래?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날 버린 사람이야. 3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라고. 알아. 하지만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갈게. 미안해. 올 게 아니었어. 엄마는 캐리어를 잡으려 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몰랐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뭔가 놓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밤만이에요. 내일 아침 되면 나가셔야 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랑 말 섞지 마세요. 그냥 자고 가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이 엄마에게 작은 방을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평범한 교수였는데 저녁이 되니 버려진 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3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을 갑자기 나타났다고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5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5살 아이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보육원 창문 너머로 엄마가 떠나는 걸 지켜보던 그 아이요. 지은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앞줄에 앉은 아이들 중 하나가 지은이었어요.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을 내보낼 거라고,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지은은 여전히 이불 속에 있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지은 옆에 누웠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일단 자. 지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작은 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히 자고 있을까요?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지은은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지은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갇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엄마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그 일주일 동안 엄마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이미 작은 방에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면 엄마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었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집안에 이때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지은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 정돈된 거실을 볼 때, 빨래가 개켜진 걸 발견할 때마다 엄마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11월 중순이 되자 날씨는 확실히 추워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캠퍼스의 나무들은 거의 잎을 다 떨구었어요. 지은은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도 비슷한 시간에 출근했고 둘은 현관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도 수고해. 응, 당신도. 그게 전부였죠.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원하지 않았고 준혁도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반쯤이었죠. 안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갔어요. 엄마가 싱크대 앞에 서서 어젯밤 식기를 닦고 있었죠. 물소리가 작게 들렸고 엄마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음을 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여졌죠. 엄마가 지은을 눈치챘어요. 고개를 돌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깼구나. 미안해.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로 갔어요. 물을 꺼내 마시며 엄마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엄마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그 컵을 받아 조용히 씻었어요. 고마워요. 지은이 작게 말했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보았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흔적이 보였죠. 안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가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건지 어느 쪽이든 지은은 불편했어요. 동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죄인처럼 구는 게 오히려 더 화가 나기도 했죠. 준혁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더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준혁은 지은을 안아줬어요. 말없이요. 낮에는 학교에 있으니 엄마를 생각하지 않아도 됐어요.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논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현관문을 열면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올 때면 지은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늦추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죠. 엄마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엄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지은을 보자 일어서려 했습니다.
늦게 왔네. 밥은 먹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은이 물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엄마가 멈춰 섰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아파요? 지은의 물음에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작은 방 쪽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 같은 거였어요. 지은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망설였죠.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결국 지은은 돌아섰어요. 안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지만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잠을 못 자는 건지 지은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알면 신경 쓰게 될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 되자 준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계속 피할 순 없잖아. 준혁의 말이 맞았지만 지은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은. 준혁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알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지은아, 한 가지만 생각해줘. 뭔데?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해. 어머니가 뭘 했든 지금 여기 계신 분이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말이 지은의 마음에 걸렸어요. 준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작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엄마가 멈춰 섰어요. 왜? 밥은 드세요? 먹어. 걱정 마. 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지은은 책을 덮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준혁이 옆에 앉으며 물었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응. 뭐래? 먹는데.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밥 먹는 게 어때? 싫어. 지은이 바로 대답했어요. 아직은. 그럴 수 없어.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지은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2잔 내렸어요.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엄마 것.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결국 2잔을 내렸죠. 식탁에 놓고 출근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지은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엄마는 그 커피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마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빈 컵이 깨끗이 씻겨 있었죠. 지은은 그걸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외면도 아니었죠. 어느 날 밤 지은은 엄마가 거실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지은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가지 마.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그래도 사람인데. 결국 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랐어요. 거실로 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죠. 고마워.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안방 문을 닫기 전 엄마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처음보다는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게 됐고 엄마는 조금 덜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여전히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준혁은 그 변화를 보며 안심한 듯 보였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가 말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게 나아지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는 법을 배운 것 뿐일지도 몰랐어요.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지은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지, 이사 갈 곳을 찾았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지금의 이 어색하지만 안정된 거리감이 지은에게는 필요했죠. 엄마도 그걸 아는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이상한 거리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 지은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보육원이었죠. 집에 있으면 엄마와 마주쳐야 했고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준혁은 회사 회식이 있어 나갔고 지은은 혼자였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도 없었지만 지은은 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만나야 할 것 같았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보육원 건물은 예전보다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몇 년 전 리모델링을 했었죠. 지은도 그때 후원금을 보냈었어요. 3층짜리 건물에 작은 운동장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인데도 몇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지은은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복도가 나왔죠. 행정실 직원이 지은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원장님 찾으시나요? 네. 계세요? 네, 원장실에 계세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죠. 지은아, 웬일이야? 추석 이후로 못 봤는데. 하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지은 앞에 앉았어요. 그래. 차 마실래? 네.
원장이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집에 왔어요. 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지은을 봤죠. 어머니가? 네. 2주 전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드디어 그 얘기를 하는구나. 지은은 원장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아셨어요? 엄마가 찾아올 거라는 거?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건 몰랐어. 하지만 언젠가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날 여기 두고 갔는지, 왜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죠. 원장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그날 이야기를 해줄까? 무슨 이야기요? 내 어머니가 널 데려온 날 말이야. 지은은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지. 1994년 12월 25일. 눈이 정말 많이 왔어. 새벽 4시쯤이었을 거야.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 나가보니 내 어머니가 서 있더라. 너를 업고서. 너는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 지은은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사정을 말했어.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너를 계속 때렸다고. 그날 밤도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휘둘렀는데 어머니는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대.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어슴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큰 손, 소리 지르는 목소리, 엄마가 자신을 감싸던 느낌, 무섭던 밤들, 구석에 숨어 떨던 기억. 5살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두려움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술 냄새, 깨지는 소리, 엄마의 신음소리. 지은은 손을 떨며 차를 내려놓았어요. 저, 기억나요. 다는 아니지만 무서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원장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넌 너무 어렸지만 그 공포는 기억하고 있었구나.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너를 업고 도망쳤다고 했어. 5살짜리 아이를 업고 눈 내리는 밤을 걸었던 거야. 갈 곳이 없었지.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겨울인데 찾아갈 곳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던 이 보육원을 찾아왔다고 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 혼자서는 너를 키울 수 없다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 너까지 데리고 있으면 둘 다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널 맡기고 싶다고 했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지은이를 잘 부탁합니다. 저는 나쁜 엄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지은이를 살리고 싶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원장이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죠. 그날 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갈 때
너는 깼어. 그리고 엄마를 불렀지.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뛰쳐나갔어. 나는 널 안아서 달래야 했어. 넌 한참을 울었어. 눈 내리는 창밖만 계속 바라보면서. 지은은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밤, 엄마의 뒷모습, 자신의 울음소리. 원장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였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지.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발각될까봐 무서웠을 수도 있지.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날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널 지키고 싶다는 마음, 널 사랑한다는 마음이 진짜였다는 거.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원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몫이야. 하지만 이해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야. 지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버림이라고 믿었던 그날이 사실은 선택이었다는 것.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서운 밤들, 자신도 어슴푸레 기억하는 그 공포로부터 엄마가 자신을 구해냈다는 것.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원장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 저희 집에 계세요. 2주 됐어요. 그래. 함께 지내고 있구나. 원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시간을 가져.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어머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지은은 원장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5살부터 18살까지 걸었던 복도였어요. 매일 아침 학교 가던 길, 매일 저녁 돌아오던 길. 이곳에서 보낸 13년이 떠올랐죠. 원장 선생님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던 기억,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함께 갔던 기억, 대학 합격했을 때 같이 울던 기억. 원장은 지은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곁에 없었던 진짜 엄마. 그런 엄마가 왜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보육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원장이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은도 손을 들어 인사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원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어.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5살의 자신이 떠올랐죠. 엄마를 부르며 울던 아이, 보육원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던 아이, 그리고 엄마 뒤에 숨어 떨던 아이. 아버지의 큰 손이 무서워서, 소리가 무서워서 엄마에게 매달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그날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죠. 내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왜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 진심이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엄마를 보는 시선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미움만 있던 자리에 다른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 냄새였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왔구나. 밥 먹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래?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밥을 떠서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받아서 먹기 시작했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지은은 멈칫했습니다. 이 맛을 알았어요. 아주 오래전 어릴 적에 먹었던 맛. 엄마가 만들어주던 맛이었죠. 지은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도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맛이 어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은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창백했죠. 잘 주무셨어요?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응. 잘 잤어? 엄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잔을 내려 하나는 엄마에게 건넸죠. 고마워. 엄마가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하지만 몇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평소라면 다 마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후가 되자 준혁이 집에 왔어요. 회사 일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죠. 어머니는? 준혁이 물었습니다. 방에 계셔.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지은이 대답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갔죠. 지은은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엄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빨래를 하려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엄마의 빨랫감을 모으려고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들어가 빨래 바구니를 찾았어요. 옷장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죠. 침대 밑을 봤습니다. 거기도 없었어요. 그러다 침대 옆 작은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뭔가 보였어요. 약봉지였습니다. 지은은 무심코 가방을 들여다봤죠. 안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였죠. 진통제, 소화제, 이름 모를 약들. 지은은 약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을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못 찾아?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돌아봤죠.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에 들린 약봉지를 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순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약이 많아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죠. 지은은 가방을 다시 봤습니다. 약봉지가 가득했어요. 손으로 뒤적여 보니 더 많았습니다. 진통제, 항구토제, 소화제, 라벨에 적힌 날짜들이 보였어요. 8월, 9월, 10월, 11월. 엄마, 많이 아파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나 아파. 많이. 병원은 다녀요? 다니고 있어. 8월부터. 8월부터요? 그럼 4개월 동안 혼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약봉지를 봤어요. 진통제가 대부분이었죠. 이름을 읽어봤습니다. 모르핀, 옥시코돈. 강한 진통제들이었어요.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야.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요? 말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말기암. 시한부. 말기요? 응.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약봉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지은은 질문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했어. 그게 8월이었으니까. 이제 4개월 지났구나.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오래전부터요. 지은이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피하던 그 시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달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널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죽기 전에?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었어. 내가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내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에서 약봉지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내려와 지은 옆에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몸이 아파서였죠. 지은은 엄마를 봤어요. 눈물이 왜요? 왜 이제 흘러내렸죠. 와서 이래요? 왜요? 30년 동안 왜 이제 없다가 와서 이래요? 죽기 전에 와서 이러면 저는 30년 동안 어떡해요? 없다가 죽기 전에 와서 이러면 저는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지은을 안으려 했지만 지은은 피했어요. 나가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가달라고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죠. 엄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울었어요. 하지만 점점 슬퍼서 울게 됐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만났는데 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약봉지들을 봤습니다. 수십 개의 약봉지.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참 후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지은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약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들을 가리켰어요. 준혁이 가방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집어들고 라벨을 읽었죠. 이게 엄마가 죽어가고 있대. 몇 달 안 남았대. 췌장암 말기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을 안아줬어요. 지은은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죠. 어떡해.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막 말을 섞기 시작했는데, 밥도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준혁이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있으면 되지. 어떡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이 있잖아.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 되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 무서워. 다시 잃는 게.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화내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일어났어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죠.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엄마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은아,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할까봐 무서웠어. 그냥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안았죠. 엄마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지은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는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함께 보내요. 엄마는 계속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짧았고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혁이 차를 끓여왔어요. 같이 마셔요. 셋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 지은이 물었어요. 병원은 다음에 언제 가세요? 이틀 뒤 월요일. 같이 갈게요. 지은의 말에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제 막 말을 섞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면 또 떠나야 한다니.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미안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엄마와 함께 있자고. 진실을 알고 난 다음 날부터 지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학교에 휴가 신청을 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생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조교에게 부탁하고 일정을 미뤘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준혁도 재택근무를 신청했어요. 내가 집에 있을게.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테니까. 지은은 고마웠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오전 지은은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다니던 대학병원 종양내과였어요. 진료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보호자와 함께 온 환자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친, 체념한, 그러면서도 간절한 표정이었죠. 엄마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놀란 듯 지은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통증은 어떠세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약 먹으면 좀 나아지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봤죠. 보호자시죠? 네. 딸이에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통증 관리가 중요한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게요. 옆에서 돌볼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엄마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 시간 빼앗아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엄마는 지은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너 많이 컸구나. 이제 나보다 훨씬 강해 보여.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지은은 엄마의 걸음이 느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느렸어요. 지은은 엄마의 팔을 잡았죠. 천천히 가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죽을 끓여놨더군요. 어머니가 드시기 편할 것 같아서. 준혁의 말에 지은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셋이 식탁에 앉아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은이 물었습니다. 산책하실래요? 날씨 괜찮던데.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2월 중순이라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엄마는 지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여기 좋은 곳에 사네. 조용하고, 네. 남편이 찾아준 곳이에요. 준혁이 참 좋은 사람 같아. 너한테 잘해주고. 엄마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둘은 한참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을 때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은은 엄마를 봤습니다. 뭐예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걸 멀리서 봤어. 보육원에서 나간 후에도 가끔 찾아가서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지은이 어떻게 지내냐고. 지은은 숨이 멎었어요. 대학 입학식 때도 멀리서 봤어. 너 교복 입고 정문 앞에서 사진 찍던 거. 졸업식 때도 갔었어. 석사학위 받을 때도 몰래 갔었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멀리서만 봤어요?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나타나면 내 인생의 짐만 될 것 같았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했어요. 혼자 크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엄마가 지은을 안으려 했습니다. 지은은 이번에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엄마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때 다가왔으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는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엄마와 딸은 오래 참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 검진을 갔다가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죠. 준혁은 묵묵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필요한 약을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지은에게 말했죠. 어머니랑 얘기 많이 해. 시간이 많지 않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지은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는 차를 마시다 잠시 멈췄어요. 이것저것 일했어. 식당, 청소,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아버지는요? 헤어졌어. 너를 보육원에 두고 난 다음 날 완전히 떠났어. 그 사람 찾을까봐. 무서워서 멀리 도망 다녔지.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를 데리러 가고 싶었어. 하지만 돈도 없고 집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계속 지나갔고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세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했어. 하지만 동시에 보육원에 두기를 잘했다고도 생각했어. 너는 거기서 안전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잖아. 나랑 있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야. 엄마랑 있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은의 말에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잘 컸어. 훌륭하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엄마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어요. 어린아이처럼요. 엄마는 놀랐지만 지은을 안아줬습니다. 왜 앉아?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지은의 말에 엄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 어릴 때 이랬었어. 항상 내 옆에 붙어서 자려고 했지. 기억나요? 응, 다 기억해. 내가 처음 걸었던 날, 처음 말했던 날, 아프다고 울던 날. 다 기억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무서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죽는 게. 엄마는 잠시 침묵했어요. 무섭지.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덜 무서워.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지은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엄마 없는 거. 괜찮아. 넌 강한 아이야.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엄마 없이 또 살아야 한다는 게 무서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는 지은을 더 꽉 안았습니다. 12월 20일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은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식사량이 줄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통증도 심해져서 진통제를 더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지은은 밤마다 엄마 방에 가서 함께 잤어요. 엄마가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걸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는 자격 없는 엄마인데 이렇게 대해줘서 고마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자격 있어요. 내 엄마니까. 그날 밤 지은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준혁이 지은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잖아. 그게 중요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시간은 있어. 그 시간 소중하게 채우자. 준혁의 말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지은은 준혁의 품에서 울었어요. 무서워. 엄마 떠나보내는 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할 거야. 준혁이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죠. 12월 25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은은 엄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엄마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새벽 5시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안 자고 뭐해?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엄마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네. 네.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널 두고 나올 때도 이렇게 눈이 왔어. 모퉁이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지.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이제 함께 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전 8시, 지은은 거실에 작은 트리를 꺼내놨습니다. 준혁이 어제 사온 거였어요. 크지 않은 탁자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틀이었죠. 전구를 꽂고 불을 켜니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준혁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죽이랑 과일이었죠. 지은은 식탁에 하얀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놓았습니다. 엄마를 부르러 방에 갔을 때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눈 오는 거 보고 있었어. 지은은 엄마를 부축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트리를 보고 멈칫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은을 봤습니다. 예쁘다. 오랜만에 보네. 그러고는 작게 말했어요. 널 보육원에 보낸 후로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 지금 보니 이렇게 예쁜 걸. 엄마가 지은을 보며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말 예쁘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는 9시였습니다. 준혁이 죽을 떠서 엄마에게 건넸죠. 천천히 드세요. 엄마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고마워. 하지만 몇 숟가락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미안해. 요즘 입맛이 없어서. 지은이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드세요. 엄마는 조금 더 먹으려 애썼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트리 아래에 작은 상자를 놓았어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습니다. 나한테? 네. 열어보세요. 엄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목도리였죠. 엄마가 목도리를 꺼내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추우니까 하세요. 준혁이 웃으며 엄마 목에 둘러줬어요. 엄마는 목도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엄마에게 건넸죠. 엄마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어요.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6살쯤 돼 보이는 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원장 선생님께 받았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다음 해 찍은 거래요. 제 생일날. 엄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너 웃고 있네. 네, 웃고 있어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지만 저 잘 살았어요. 봐요, 웃고 있잖아요. 엄마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모습이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웃는 얼굴. 지은도 울었어요. 지은이 엄마를 안았고 준혁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지은이 놀라 물었죠. 엄마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약 드세요. 엄마는 진통제를 꺼내 먹었어요. 손이 떨려서 지은이 물컵을 잡아줘야 했죠.
지은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0분쯤 지나자 엄마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놀랐지? 병원 가요. 지은이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 있고 싶어. 너희랑. 엄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은은 준혁을 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여기 계세요. 지은이 엄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많이 했어. 매일. 하지만 지금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어. 너는 잘 살았으니까. 지은은 엄마의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준혁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요? 준혁이 물었어요. 응, 눈 좀 보고 싶어. 너랑.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가 왜 자기가 아니라 준혁과 나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지은이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준혁이랑만. 괜찮지? 지은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에게 두꺼운 코트를 입히고 새 목도리를 감아줬습니다. 준혁이 장갑도 끼워줬어요.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방금 아팠는데 밖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니 말릴 수 없었어요.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엄마가 지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준혁이 엄마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을 나갔어요. 지은은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봤어요. 엄마와 준혁이 천천히 아파트 앞마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다시 창가로 갔어요. 멀리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준혁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밖에서는 엄마와 준혁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준혁이 엄마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곁에 내가 있어줘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적도 없어. 그냥 30년을 떨어져 있었어.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너는 매일 지은이 옆에 있어줬잖아. 밥 챙겨주고 힘들 때 안아주고 내가 못해준 걸 다 해줬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지은이가 외롭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내가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잘 부탁해. 앞으로도
옆에 있어줘. 힘들 때 안아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엄마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평생 평생 지은이 곁에 곁에 있을게요. 있을게요. 엄마는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아. 준혁아. 내가 우리 네가 우리 사위라서 사위라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아가실까요? 응. 들어가자. 지은이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눈이 예뻐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준혁을 봤어요. 준혁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지은이 담요를 덮어주고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곁에 있어줘. 여기 있을게요. 지은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작게 말했어요.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준혁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거실은 고요했어요. 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고 창밖으로는 눈이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엄마는 대부분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밥을 잘 먹지 못했고 물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학교에 휴직계를 냈어요.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작은 방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엄마는 힘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밤에는 지은이 엄마 방에서 잤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잤죠. 가끔 엄마가 아파서 신음할 때면 지은은 벌떡 일어나 진통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은이 엄마 얼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가 지은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댔어요. 엄마 손 따뜻해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따뜻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고 착해.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2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손을 잡고 자고 있었어요.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지은은 얼른 일어나 엄마를 봤어요. 엄마,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창밖이 어둑어둑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움직였어요. 지은의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해. 정말.
지은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지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지은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려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멎었습니다. 새벽 6시 20분이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손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요했어요. 밖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잘 가요, 엄마. 지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은 없었지만 지은의 동료 교수들이 왔고 준혁의 회사 사람들도 왔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왔습니다. 원장이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힘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일주일 후 지은은 혼자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옷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엄마가 입던 옷들이 나왔습니다. 낡고 색바랜 옷들. 지은은 옷을 하나씩 개며 눈물을 참았어요. 침구를 개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준혁이 선물한 그 캐시미어 목도리. 엄마가 그날 목에 두르고 이렇게 좋은 걸 일하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혁과 이야기하던 엄마. 목도리를 감싸주며 웃던 얼굴. 지은은 목도리를 꺼냈어요. 천천히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엄마의 냄새.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도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엄마,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3일장 내내 참았던 눈물, 장례식장에서 꾹 눌러 삼켰던 슬픔, 강한 척했던 모든 순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지은이 목도리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지은은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마치 엄마를 안고 있는 것처럼 목도리를 꽉 안고요. 울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준혁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우는 지은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와 지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1년 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지은은 창고에서 트리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엄마와 함께 봤던 그 작은 트리. 지은은 트리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전구를 꽂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은 트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또 크리스마스예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보육원에서 엄마를 기다렸던 그날. 지은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함께 본 눈, 트리 앞에서 나눈 선물, 작은 방에서 손을 잡았던 밤들,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던 순간. 엄마, 지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소리 없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했던 짧았지만 아름다운 날들, 악몽 같았던 크리스마스는 이제 엄마를 기억하는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